안녕하십니까. 위너스TV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난 5일에 있었던 공매도 제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투자 방향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라는 증권사가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어떤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여긴 투자자고요. 여긴 증권사라고 해봅시다. 자, 증권사에서 X라는 주식을 한 주 보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X는 이렇게 있고 주가가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주가 그래프를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이 B라는 투자자가 현재 X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A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A 증권사님, 저한테 주식 한 주 좀 빌려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주식 한 주 하고 알파 이자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X 한 주를 빌려옵니다. 이렇게 빌려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B의 계좌에는 이 X 한 주가 있는 겁니다. 이제 A 증권사는 이 X 한 주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빌려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B가 이 시점에 주가 이 시점에 X 한 주를 팔아버립니다. 자, X 한 주를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가격은 대략 5,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B라는 투자자가 이 시점에 X 한 주를 매도를 했을 때, 이 10,000원은 다시 이걸 팔았으니까, X 한 주를 팔았기 때문에 B 투자자는 계좌에 10,000원이 있고, 이 X 한 주가 없을 겁니다. 그죠? 시장에 팔았으니까. 자, 이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B라는 투자자가 없는데도 지금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빌려서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X 한 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10,000원까지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보고 없는데 판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공매도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빌려서 팔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빌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B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어있다 해가지고 공짜를 붙여가지고 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X라는 주가가, 이 X라는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그럼 B는 조금 있다가 A한테 이 X 한 주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시점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주가가 막 떨어져가지고 한 며칠, 몇 달 흘렀습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5,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B가 가만히 생각하겠죠. 내 계좌에 10,000원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 이것을 다시 시장에서 X 한 주를 사서 갚으면 되겠다. 더 싸게 사서 이 한 주를 A한테 갚아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요 X 한 주를 이 시점에 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10,000원에서 빼기 5,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B 투자자는 5,000원이 남았고요. 플러스 X 한 주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맨 처음 빌렸지 않습니까? 그럼 X 한 주를 이렇게 갚는 겁니다. A한테 다시. 예. 그러면은 B 투자자는 물론 이 알파 이자를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5,000원에서 또 알파를 준 비용까지 빼면은 실제 수익은 5,000원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B라는 투자자는 이 X라는 주식이 없지만 이 A라는 증권사한테서 X라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이 X라는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팔아서 하락한 후에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갚고 난 뒤에 이렇게 5,000원 마이너스 알파만큼의 수익을 얻는 것. 이게 이제 공매도 투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세 가지 개념을 좀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공매도라는 것에서는 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은 A라는 증권사에서 B라는 투자자가 X 한 주를 빌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것은 차입 공매도입니다. 정확하게 주식 한 주를 빌려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차입이고,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그런데 A라는 증권사한테 추후에 이 X 한 주를 빌릴 수 있는 가능성만 제시를 해도 이 X를 팔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빌리고 난 후에 팔았으면 차입 공매도. 아직 빌리진 않았는데 충분히 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진짜로 빌리지도 않고 없는 거를 파는 거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혼란이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장을 교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개인은 이걸 못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간의 이 공매도 이런 매매 행위를 할 때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지금 이제 공매도 제한을 걸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 공매도 제한을 걸고 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쇼커버링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나중에 갚게 될 때에는 이 주식을 다시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야 이 X 한 주가 생기면서 갚게 되니까요. 이것을 다시 사는 행위, 재매수해가지고 갚아 나가는 행위를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쇼커버링. 네.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약간 응용적인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공매도의 수량이 많을수록 매도의 물량이 많아집니다. 팔고자 하는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 반대로 다시 갚고자 했을 때는 매수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공매도 개념은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거래, 대주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런 공매도 제한 정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라는 게 있고 대주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용어를 굳이 이렇게 뭐 나눠는 놨는데, 쉽게 설명하면 대주거래는 증권사와 개인 간의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라는 것이고요. 대차거래는 증권사와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자, 쉽게 말하면 이 공매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건데, 공매도가 마찬가지로 이 주식을 빌려줘서 파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주체가 다른 겁니다. 대주는 증권사와 개인이고 대차는 증권사와 기관 외국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주체만 다르면 이 용어를 달리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빌려주는 어떤 방식과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대주거래를 먼저 보면요. 대주거래라는 것은 증권사와 개인 간의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소규모로 빌려줄 수 있고 장내 거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릴 주식 종류도 적고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여 기간도 짧고 그리고 빌린 날이 있으면 갚을 날이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뭐 노출 위험도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주식을 빌려줄 때는 이 개인 뭔가 믿기가 힘들어요. 신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투자 회사라든지 외국인 뭐 자본을 많이 가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조금 상대적으로는 안정하게 운영되고 나중에 갚을 때도 정확하게 갚을 확률이 크다 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한테는 조금 더 프리하게 주식을 빌려주는 반면에 개인한테는 아주 까다롭게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차거래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의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규모로 빌려주고 장외 거래가 됩니다. 장내 거래가 아니라 장외 거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종류도 상관이 없고 수수료도 낮다. 그리고 대여 기간이 길다. 대주거래에 비해서 대여 기간에 뭐 협의만 있으면은 그걸 정할 수가 있고요. 주식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수수료만 내면 기다릴 여유가 있다. 지금 대주거래는 갚아야 될 날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대차거래는 뭐 주식 가격 내려올 때까지 뭐 기다릴 여유가 많다는 겁니다. 이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이 정말 불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네.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그래도 자금 규모도 작아서 정말 잘해야 뭐 어느 정도 큰 돈을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조차도 더 많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더 불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외국인이 우리 국내 장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돈을 이렇게 수익화 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정부가 여기에 이제 칼을 빼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최근 공매도 제한 사태를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에서 23년 11월 5일 저번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임시공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지만 장 시간대가 아니었죠. 주말에 공휴일에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11월 6일부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저번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6월 말까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하겠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100%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 따로 설명드릴 건데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제외하고 전면 금지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봤을 때 그럼 공매도가 아예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시장 조성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들의 공매도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되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시면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리하다. 개인 투자자가. 자, 그래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아니, 자금 규모도 적으면 적어도 룰은 똑같이 맞춰줘야지. 왜 기관 투자자한테, 외국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냐. 이렇게 이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BNP, 뭐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IB에서 실제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지속했다는 사실이 뭐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개인이랑 일반 대형 뭐 투자 기관이랑 같냐? 대형 투자 기관은 돈도 많아서 주식도 잘 갚을 텐데 신용에 따라서 우리 대출 낼 때도 신용에 따라서 달리해 주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투자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불리한 게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겠다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개선될 내용은 기관 및 외국인과 국내 개인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던 차등 대우를 해소하는 것이다. 차등 대우를 해소하는 것이다. 1번이고요. 자, 2번은 전산화다. 지금 그렇게 전산화가 잘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읽어보면요.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는 주문자가 실제 주식을 미리 빌린 뒤 그 한도 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리 확실히 빌려놨는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아닌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를 더 엄밀하게 해서 미리 확실히 주식 빌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뭐 또 이렇게 뭐 결제가 이루어진다든지 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때 정확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산상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처벌 강화. 자, 우리나라는요. 불법일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합법의 범위는 작은 대신에 그러니까 쉽게 불법이 될 수도 있지만 처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기존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범위를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은 불법을 하게 되면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겨도 뭐 처벌 수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 처벌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고요. 공매도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제외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조성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쉽게 말해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뭐 메리츠, 하이투자, 교보증권, 이베스트, 신영, 한국 IMC 증권 등 증권사를 말을 하는데요. 이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조성자들은 지금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인데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조성자란 거래 의사를 지닌 투자자가 곧바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여주는 활동을 하는 시장 조성자 제도에 의해 지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시장 조성자가 없다면은 특정 종목이 안 좋을 때는 매도가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을 때는 뭐 매수만 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아예 없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라도 그러니까 뭐 인기가 좋아서 높은 가격대라도 또 뭐 여기 정말 안 좋아서 낮은 가격대라도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하게끔 하는 물량들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유동성을 좋게끔 매수 매도하고 있구나 하는 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이런 시장 조성자들이 제대로 이 조성을 안 해주면은 또 한편으로는 불리할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시장 조성자들이 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8곳 정도가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자도 비슷합니다. 조금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서 상장 회사와 증권사 간에 요런 공급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차이는 시장 조성자는 증권사와 거래소 간의 주체가 다르죠. 그 시장 조성자는 증권사와 거래소고 유동성 공급자는 증권사하고 상장 회사 그 각
회사 종목, 주식 종목의 회사와 연계가 되어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제한의 예외로서 지금 예외로서 제외됐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자, 됐고요. 여기 나와 있죠. 공매도 시장 조성자 제외 이유 해가지고 이제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장 조성을 위한 해지, 즉 위험 회피 거래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어디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자, 그래서 이 정도 공매도는 있어줘야지 기존의 그냥 현물 거래도 원활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투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쪽은 여기 하나투자증권 쪽에서는 공매도의 영향력은 과장되어 있다. 금지 조치의 효과도 끝났다. 요 금지로 인한 효과가 이미 좀 빨리 끝났고 완만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신한 쪽에서는 과거 사례를 좀 참고해 봤을 때는 쇼크오버 수급 영향력은 한 2주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약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쇼크오버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투자증권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에 공매도 제한으로 인한 단기 쇼커버링은 이미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보시면 에코프로라든지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들이라든지 여행주들이라든지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잠시 반등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이미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미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미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반등 나온 이후로 다시 빠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쇼커버링은 이미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여전히 허용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매도가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제한 조치의 영향력은 앞으로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더라면은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기존의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들로 인한 그러한 공매도 상황에서 이 정도로 주가가 올랐다고 치면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가 살아 있으면 3번씩 눌러주겠죠. 더 눌러주겠죠. 그러면은 이런 주가도 이런 식으로 갔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지금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탄탄하게 안전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전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다. 리스크 관리 측면. 이 외국인 무차입 공매도가 없어서 큰 상승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큰 상승 이런 건 아니다. 다만 횡보를 한다거나 바닥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무차입 공매도가 살아있을 때보다는 바닥이 조금 더 높게 안전판이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바라보면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정말 엄청 급상승을 하는 구간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는 공매도 정책에 의한 투자 변수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 등 기본 펀더멘탈에 근거하여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 공매도 제한 정책에 의해서 뭔가 큰 상승이 올 거야. 요거는 아니고 그냥 기존대로 그 기업의 본질을 보시고 거시경제 보시고 기존대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은 그런 공매도 제한 정책에 의한 반등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공매도 제한 정책을 미리 조금 빨리 파악하셨다면 대응이 되셨을 거고, 내년 6월이 되시면 외국인과 개인 간의 공매도의 조건이 일치되고 전산화된다면 이후 기존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환경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이 되게 되면서 공매도를 하는 개인의 수는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진화된 공매도의 어떤 환경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 더 뭐 널뛰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세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맞는 주가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공매도 개념 알아봤고요. 대차거래, 대주거래 차이점 알아봤고, 최근 공매도 제한 사태 정리를 드렸고요. 또 여기서도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가 제외된다. 이렇게 또 그 차이까지 알아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국 그 본질, 그 개별 기업들의 본질과 기존에 진행해왔던 그 거시경제 상황들 기반으로 이 공매도 제한 정책은 조금 영향력 작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개별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